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채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은행과 한전채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은행과 한전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예, 이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면 이를테면 돈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돈을 빨아가는 곳이 더 많으면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요. 예.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다가 종이 쪽지 한 장 내놓고 그것을 이제 1년 후 또는 3년, 10년 후에 돈 돌려줄 테니까 그 종이 쪽지를 파는 거거든요. 그 돈을 흡수해 가는 겁니다. 이 한전과 지금 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네. 시중에 돈을 지금 싹쓸이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 돈을 정말로 꼭 필요한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일반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서 예. 자금난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저 한전과 은행채들이 집중적으로 발행이 되면 돈을 빨아가는 과정에서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금리가 치솟게 됩니다. 금리가 치솟으면 이게 은행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가계에 주담대 받은 분들 바로 저 은행채 금리 플러스 이제 은행의 어떤 비용 이런 것을 추가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대출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도 커지는 그러니까 전체 금융 구조가 전 국민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이 채권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일반 별로 돈이 없는 개인들은 채권 시장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만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주로 가죠. 그러나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 이 규모는 채권 시장에 비하면 족탈불급이고요. 대부분의 큰 돈은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일어나가는데 은행들과 이 한전이 돈을 싹쓸이해 간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싹쓸이가 가능하냐면요. 그러니까요.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전은 사실상 국가 것이고 또 한전이 부도가 나면 국가 신용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은행은 현재 은행이 부도가 난다면 금융 부실로 잊어지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이 돈을 빌려줄 때 회사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보다는 회사채는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려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은행, 한전 이쪽에 돈을 빌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을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처럼 완전히 빨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중에 자금난에 대한 빨간불 경고가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은행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 채권 금리도 좀 뛰어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난해 이제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 그때 당시에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었고 뭐 금액은 크지 않았었지만 그걸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그때 상황이 떠오른다 이런 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돈이 필요한 뭐 기업들도 그렇고 자금줄이 막히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이 될까요? 자, 지금 은행채가 발행이 물량이 늘어나서 돈을 빨아감으로써 시중의 자금난을 가속화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이 시점에서 은행채를 무더기로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완전히 싹쓸이를 해갈까?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는 시계를 1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해 작년 2022년 9월 말에 레고랜드가 부도가 났습니다. 레고랜드라고 강원도에서 하는 놀이 테마 사업이죠. 그렇죠. 이것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 레고랜드를 지어 왔었는데 그게 이제 돈을 줘야 될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그 전 강원도 정부의 어떤 부실 관리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취급을 거절을 했어요. 갑자기 안 왔죠. 그렇죠. 예. 예, 갑자기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 강원랜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고랜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PF 대출이 그때까지 사실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자금난을 극복해 가고 있었는데 이 정부 지방 정부의 채무도 부도가 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PF 대출 한도에 한 곳에 다른데 연쇄적인 부도가 난다. 이래서 전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PF 대출이 위기 상황을 맞고 그러니까 PF 대출이 부도를 하게 되니까 모두 너도 나도 어떤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작년 9월 달부터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 은행들도 역시 자금이 모자라니까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은행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모아다가 은행으로 다 돈이 들어오게 하게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예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때 정기예금 1년짜리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 예금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작년에 5%, 6% 이상의 높은 금리를 받은 예금이 돌아오는데 그 예금이 이제 그 예금이 만기가 되니까 은행들은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이자를 줘야 예,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돈이 은행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서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지금 싹쓸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의 자금난, 금리 인상이 되고 또 채권 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은 1년 전 레고랜드 사태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 상품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아주 그 시련 이 대목을 이 위기를 그래서 시중에서 9월 달에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계속 그런 어떤 추측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레고랜드 1년이기도 하고 그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PF 대출이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 금융의 고비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상환 때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지급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 입장에서도 고간에 돈이 많이 있지 않은 상태니까 돈을 빨아들여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신용등급 낮은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자금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에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 갔는데 갑자기 채권 시장에 큰 손 들이고 신용도도 높고 또 여러 가지 평판이 좋은 은행들, 한전 이런 곳에서 돈을 다 빨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돈을 구할 길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특정 세력이 돈을 다 뺏어가면 정상적인 나머지 다수 대중은 돈을 구할 수 없다. 예. 자, 물론 이 사태가 정부가 이거를 9월 말쯤 이런 레고랜드 1년 후폭풍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풍파 없이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를 해오지 않았던 기업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고 탄탄히 믿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채권 조달이 안 돼?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거나 자금 조달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어떤 마찰적 기업의 부도 같은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 10월 초 뭐 상당히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 위기를 잘 탈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겠네요. 자, 그리고 공급요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올린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에너지 가격 많이 오르고 그래갖고 사실 뭐 민심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민생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민들이.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한전 같은 경우는 5차례 지난해 작년 2분기였죠. 5차례에 걸쳐서 올렸던 게 40%가량이었는데 아직도 적자가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 1년 한 3개월 동안 한전이 이 전기요금을 무려 40% 올렸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한전은 여전히 적자거든요. 적자 누적액이 뭐 200조 이상에 달하는데 오늘 한전의 새 사장이 취임했어요. 예. 김동철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 그 원유를 들여오는 데에 필요한
국제 유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전기값은 그에 따라서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 이래서 전기값을 올리겠다 그러는데요. 지금 시중에 자금난을 야기하는 게 우리 은행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은행 못지않게 또 시중에 돈을 이제 싹쓸이 휩쓸어가는 것이 한전인데 한전이 부족한 돈을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파로 시중의 금리는 올라가고 기업들은 자금난을 맞고 있기 때문에 김동철 사장 입장에서는 한전입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져가지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차제에 국제 유가에 연동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한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리고 정부 일각에서도 산업자원부 같은 데서도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잡힐까 말까 하는 아주 엄중한 순간이라고요.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또 이 고삐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9월 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고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자마자 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가 될 텐데 자, 정부로서는 안 올릴 수도 없고 또 올리자니 국민들 부담, 물가 불안, 안 올리자니 바로 한전채 발행에 의한 시중 금리 폭등, 기업들의 어떤 자금난, 뭐 왼쪽으로 가면 이 왼쪽 턱이 아프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팔이 무너지는 사면초가네요. 완전. 그야말로 네. 좌고 우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도 그렇고요. 시기를 좀 특정해야 될 테고 수준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될까? 아직도 뭐 그 적자 상태를 생각한다면 많이 올려야 되는데 또 한 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년 3개월간 40%를 올렸는데요. 그만큼보다 이상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한전 적자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올린 만큼을 더 올려야 돼요.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도 바로 적자 해소가 안 되고 2025년이나 가서 해소될 수 있다. 그동안에 한전 적자가 심해도 너무 심해져 있었던 것이죠. 네. 최근에 국제 유가가 6월 달, 7월 달 이럴 때는 배럴당 60달러까지 떨어져서 한전도 이제 숨통이 좀 터지는가 했는데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니까 한전의 부담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단가 연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전 요금을 분기에 한 번씩 조정할 수 하는 것이니까 예. 10월 달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는 있는데 10월 달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금리를 이 한전 전기요금을 올렸다가 공공요금발 물가 폭등이 오면 어떡하냐. 지금 물가도요. 우리나라 한때 2%까지 CPI가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에너지 요금 때문에 또 그렇게 올라갔지만. 예. 그런데 공공요금을 그 물가 폭등이 다시 오면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쇼크로 다가갈 텐데 이 대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번 추석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 또 정부 당국자 간에 정말로 심각한 고민 끝에 어떤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좀 빨리 내려야 될 텐데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연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9월 FOMC 정례회 결과를 드디어 발표하는데 일단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 이번에는 뭐 한 템포 쉬어간다. 금리 동결 예상하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여름에 잭슨홀 미팅 그 중요한 모임에서 9월 달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지 않겠다. 동결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놓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한이 5.50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이미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올렸으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되지 않겠냐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또 한번 지켜보자. 금리를 그동안에 많이 올렸으니까 이게 물가가 안정되나 안 되나 지켜보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 3시에 연준이 FOMC를 끝내면서 이제 정책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예.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근 미국 역시 8월 달, 9월 달 들어서 물가가
상승률이 하락하다가 다시 또 반전이 됐거든요.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국제 유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뉴욕 증시에서는 매파적 동결을 하지 않겠냐. 이 얘기는 동결은 하되 아직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동시에 주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점도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점도표가 점을 찍는 거거든요. 예. 연준 위원들의 속내를 밝히는 건데 현재 점도표 상으로도 예.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도표도 수정 점도표가 종전의 점도표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지금 터널의 마지막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